경제인사이트 7월 5일 수요일 투데이 핫경제입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6월의 라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23.95로 1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라면 인플레이션을 여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단 국내 주요 라면 업계는 7월부터 주요 제품 가격 인하 조치를 단행한 만큼 다음 달 발표될 라면 물가에 그 효과가 반영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안령 등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했던 2016년 이후에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등이 고전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중국 법인 매출이 6년 새 13%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를 제외하면 매출 감소 규모는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딥러닝 모형을 통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산출한 결과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전월 대비 0.8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에 1.073%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지난 2분기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 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은 물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테슬라가 약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테슬라는 모두 93,680대 차량을 판매해서 전월 대비 20%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올 상반기 대내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가계, 기업, 정부 모두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죠. 이제 정부가 어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개선 흐름이 더욱 뚜렷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흐름을 예상했는데요. 그동안 어둡고 길었던 그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그 성공적인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부진했던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과연 나침판이 되어줄 정부의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라든지 소상공인분들 자세하게 오늘 방송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부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자유시장 경제 복원 그리고 그동안 글로벌 복합위기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규제 혁신이라든지 세부담 완화,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세일즈 외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출 투자 이런 부분에서 활력을 만들도록 노력해왔고 부동산 세제 규제 완화라든지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제 상반기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 상반기의 성과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상반기 대한민국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그 성과 등등에 대해서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올해 이제 정부가 시작했을 때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라고 네. 많이 예측을 했죠. 근데 이제 실제 보니까 상저하고가 맞을 텐데 상저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따라서 너무 어려운 요인들이 좀 많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미국하고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았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보자면 중국의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지금 0.2%대, 뭐 0.3%대 나오면서 수요가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흔히 말하는 엔데믹을 하면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창출이 되고 이렇게 수요가 창출된 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수출이 물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안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 같은 것들이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좀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무역 수지를 보면 너무나 명확한데 이제 상반기 무역 수지가 적자가 263억 불 거의 사상 유례 없이 힘든 시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이 잘 안 된 영향이 컸다라고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IT 수출이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중국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행인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조금 떨어지면서 2%대로 사실은 한국은행이 목표하는 수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가격을 봐야 되느냐, 일반 인플레이션율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것에 좀 논의가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사실은 2%대로 좀 안정이 되면서 그나마 이제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이게 근원 물가지수가 좀 안정이 되면은 경제 정책의 여력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고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향후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재정 정책에 있어서 조금 여유가 생긴 상황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출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뭐 말씀 요약을 드리면 수출이 조금은 잘 됐어서 상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히면서 하반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정책의 여지가 늘어난 것은 아니냐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등에서 워낙 수출이 이제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래도 총평으로 볼 때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율을 잡는 것이었는데 네. 인플레이션율을 잡는 것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사실 뭐 중국이나 뭐 미국 요인들은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악화된 건 뭐 사실 할 수 없었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석 교수님, 상반기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 경제 정책 중에서 저는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인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중과세 이런 규제들을 대거 정상화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은 것을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의 연구에 따르면요, 고금리 상황 하에서 물론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은 이자 비용으로 고통을 받으시지만요, 또 역설적으로도 우리나라 그 가계 부채가 많다는 것은 반면에 은행의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채에 투자를 한 고자산가들도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고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득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고자산가들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서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을 했던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뭐 종합부동산세 중과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중과 이런 징벌적인 세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완화해 줌으로써 고자산가들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할 길을 터줘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은 데는 효과적이었다. 이 부분은 높게 평가하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이렇게 부동산 자산 분배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뭐 지금 배제돼 있는 청년층에 대해서 뭐 향후 좀 DSR을 미래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좀 늘려주기로 한 점, 이것도 역시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청년 원가 주택을 분양하겠다고 1,000명
설명을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는 것이 향후 부동산 자산 불평등도를 낮추는데 좀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수출 관련해서는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수출이 부진을 했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수출이 단일 품목인 반도체에 크게 의존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중국 경제가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니까 수출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동, 뭐 동남아시아, 뭐 동유럽까지 전방위 세일즈 외교에 나서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자 한 점, 이것도 높게 평가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것은 반도체 이외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정부 지원 아끼지 말아라. 그래서 뭐 K 컨텐츠라든지 방산, 그다음에 원전, 뭐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여러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 방향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당장의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미래에 점차적으로 이 과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석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분야 가운데서 부동산의 경착륙 이 부분을 맞고 어느 정도 연착륙으로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이제 1.6% 정도 성장률을 예상했다가 지금 어제 이제 1.4% 정도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존에 1.4% 정도 예측을 했고 KDI 같은 경우는 한 1.5% 크게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과연 하반기 달성할 수 있을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반등이 있을 거라는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역 수지 부분에서 6월 달에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10억 불 정도로 흑자가 나면서 굉장히 적자가 많이 누적되다가 사실 1월 달에 거의 126억 불 적자가 나면서 환율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외환 시장이 결국 수급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그 상품 수입해 오는 게 많으면은 이제 달러 수요가 이제 달러 공급보다 많아지면서 외환 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6월 달에 이제 차차 적자가 줄어들다가 6월 달에 사실 반등을 했습니다. 흑자로 반등을 하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무역 수지 적자가 해소가 되고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 250억 흑자까지 하반기에 좀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피드, 이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역시 중국의 리오프닝이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흑자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라든지 다른 중간재 수출에 있어서는 중국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다변화를 위하려고 기업이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다변화 노력이란 것은 공급망 개발을 의미하는 거고 공급망 개발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투자자들 물색해보고 여러 구매처들 물색해보고 전반적으로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프로세스고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수출이 잘 되려고 그러면 중국이 좀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이 그렇게 빨리 할 것이냐 또 예전 정부가 예측했던 것처럼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인 건 맞습니다. 너무 인플레이션율이 낮게 나오고 재정 정책을 집행한다고 할지라도 중국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뭐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해서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례 없던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많이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의 뭐 원래 기본적으로 예전 시스템에서는 저축이 그렇게 중요한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이제 점차 저축이 중요해지는 시스템, 자산 관리 이런 거 중요해지는 시스템이 오면서 소비 성향 같은 게 좀 많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소비 성향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중국의 수요가 나야 중국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중국의 투자가 일어나야 반도체 같은 것들이 수출이 잘 되게 되는데 외부에 조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수출입 다변화, 공급망 관리, 뭐 공급망 확보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긴 한데 이게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려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라 단기적으로는 결국 반등은 분명히 할 것이다. 네. 이게 반등의 지표는 6월에 이제 경상수지, 죄송합니다. 6월에 무역 수지가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결국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외환 시장도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속도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는 정부가 이번에 약간 낮춘 거에서도 정부의 이제 성장률 전망치 조금 낮춘 거에서도 보시다시피 중국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기, 시점의 문제, 우려 이런 것까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상저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 회복의 속도는 빠를 것이다. 거의 2배 가까이 회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정부에서도 예측을 했는데 그런데 미국 경제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중국 경기 뭐 지금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회복에 대한 변수가 있고 거기다 뭐 슈퍼 엘니뇨 같은 이제 기상이변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예측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하반기 정부에서 보듯이 그렇게 2배 이상 성장 회복하고 이런 것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예, 저는 불확실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빠른 경기 반등이 있을지는 낙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뭐 낙관적으로 봤을 때 4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3분기보다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한 4분기 정도 됐을 때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 결정을 한 것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원래는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반도체를 수출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최근에 그 소득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요.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많이 지급하고 이래서 최근에 모바일 폰들을 소비자들이 다수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폰을 추가로 교체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미국은 좀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 집중을 하고 중국은 반면에 아직 경기가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모바일 폰을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는 이제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을 늘어나야 되는데요. 그걸 기대해야 되는데 뭐 양쪽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상보다 경기 상황이 좋아가지고 뭐 노랜딩의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미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 위험성을 좀 높이더라도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2회까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게 할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투자 수요라든지 소비 수요가 줄어들면서요. 기준금리가 2번이나 추가로 더 인상이 되면 그러면 이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내구재인 서버의 교체 수요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서버용 반도체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좀 우려되는 점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서 회복으로 빠른 반등이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인하폭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0.05%포인트 적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최근에 인하만 가지고 충분히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반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시 모바일 폰을 소비자들이 많이 교체를 하려면 경제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으로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는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에는 그래도 수출 상황이 나아져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 그래도 그 부분에서 특히 4분기 이후로 갈 때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게 체감적으로 오는 게 물가입니다. 생활 물가가 특히 이제 체감적으로 많이 올 텐데요. 현 정부에서 가장 열심히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물가인데요. 다행히 연초의 전망치 3.5%보다 낮은 3.3%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G20 국가 중에서도 3개 나라만 2%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건 뭐 상당히 성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흐름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가서 물가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우리나라 이제 물가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사실 이게 약간의 구조적인 차이도 있는데 특히나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 계약이 조금 자유로운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을 올려줘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나면서 결국은 물가 오르는 것이 임금에 반영되고 임금이 오르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수요가 오르니까 또 물가가 오르게 되는 이런 채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 유럽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유럽이 금리를 그러니까 ECB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물가 상승이 임금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생활비가 올라가게 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올려주는 것들이 다시 물가를 오르는 이제 흔히 말하는 스파이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웨이지 스파이럴, 그러니까 임금 스파이럴의 효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럽이나 미국은 특히나 더 안 잡히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연공 호봉제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호봉제로 가면은 이제 임금하고 물가하고 조금 괴리가 있거든요. 임금하고 물가하고 좀 괴리가 있으면서 사실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임금이 좀 덜 오르게 되면은 소비 위축이 좀 빨리 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실제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를 이미 찍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특히나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뭐 특별한 해외 요인이 있지 않는 한은 아마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사실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뭐 다른 요소 유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국이 또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되면 좀 빨리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중국 회복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돼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임금 스파이럴이라는 효과들이 조금 낮게 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목표하는 어떻게 보면 내년쯤에는 통화 완화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조금 제시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재정 정책을 할 수가 있으면서 서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정 정책은 결국 수요를 만드는 것이고 통화 정책이 어떻게 수요를 위축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통화 완화적으로 가지 않는 한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가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물가가 잘 잡히고 있고 에너지 가격 부분만 조금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이런 추세대로 가서 정부가 목표한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저희가 자료에서 보시듯이 2.7%까지 이제 많이 그래도 내려왔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물가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들 있잖아요. 전기, 수도, 가스 이런 요금들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올리지 않고 다시 이제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이 좀 유지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물가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제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해서 전방위적 물가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 잡는 데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이런 공공요금 안 올리게 되면 한전의 적자라든지 뭐 가스공사의 뭐 적자 문제가 생기면서 채권 시장에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 채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불안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민생하고 인플레이션 안정만 생각한다라고 보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부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연착륙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인플레이션 조금 안정이 돼야 결국은 다양한 정부 정책을 필 수가 있고 경기도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인플레이션 하는 안정 정책으로 가는 방향으로 아마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와 함께 또 국민들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취업, 일자리, 고용시장입니다. 고용시장 상반기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했다. 4월, 5월 연속해서 35만 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를 했고 하반기에 32만 명까지 이렇게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고용시장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뭐 고용시장은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지 않고 낮게 관리되고 그다음에 고용률도 높게 유지되는 등 상당히 선방한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남성이랑 뭐 청년의 취업자 증가세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은 반면에요. 뭐 여성과 고령층의 취업 증가가 이렇게 실업률 감소와 취업률 증가를 고용률 증가를 유발했다는 점은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 현상 하에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 고령층조차 지금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뭐 숙박 음식업이라든지 보건복지 분야 뭐 이런 쪽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구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 우려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을 그 이유를 단적으로 고령층들이 생계를 위해서 은퇴 후에도 취업 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높은 노인 빈곤율의 뭐 단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몇 가지 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정책에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 생산 연령 인구 감소, 그다음에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많은 고학력 여성들이 뭔가 가사 노동 부담이라든지 육아 부담 때문에 나중에 이 출산을 할 고민할 시점이 돼서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생활을 계속해서 나의 커리어를 이어갈 것인지 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시범적으로 이번에 수입해서 네. 운영을 하겠다 네. 하는 것은 지금 맞벌이 가정에서 특히 여성들, 고학력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사 노동과 육아 노동의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면서요. 향후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또 육아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봐서 상당히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고령층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었는데요. 노인 빈곤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 취업 시장의 노인들이 뛰어들 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 가격이 반등했을 때 노인들의 주거 안정이 또 고령층 주거 안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 보면요. 이런 고령층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뭔가 실버타운 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대거 늘리겠다 하는 점이 포함돼 있어서 이것은 향후 고령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 우려되는 점은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이 호황이면서 뭐 구인을 하느라고 좀 노동자를 모셔가고 싶어서 지금 뭐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청년들은 또 그쪽에 가서 취업을 하기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지금 청년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서로 매치가 안 되는 이런 미스매치 문제에 대한 해법을 향후에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추가로 제언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반기에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세대 간의 고용 격차 같은 고용의 질적 측면까지도 우리 석병훈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용 지표까지 또 상반기 고용 상황, 상반기 경제 상황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거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그리고 경제 체질 개선. 이런 성과 창출에 대한 세 가지 중점 과제, 그리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같은 중장기 과제,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합동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보겠습니다. 고용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무역 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연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제 첫 번째 화두, 경제 활력 제고를 꼽았죠. 그런데 경제 활력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세수가 동반돼야 될 텐데 세수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경기 부양으로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될 텐데 세수 부족 이런 여러 문제도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경기 활력 제고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은 이제 세수 부족 문제 때문에 재정 정책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킬러 규제 제거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결국은
체제 개선이란 게 뭐 재정 정책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경기 부양이란 것이 이제 재정 정책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 수도 있지만 기업들의 핵심이 되는 규제를 풀면서 그 규제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기업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 있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는 흔히 말해 재정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뭐 통화 정책 이런 흔히 말하는 거시 정책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님의 발언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정부 재정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정 정책 없이도 경기를 부양하고 향후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 같은 것들이 먼저 나가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 물가가 완전히 잡힌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쓴다는 것은 수요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쓰기는 어려운 정책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경할지라도 이제 세수 부족분만 딱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추가 예산을 해서 다른 복지 예산으로 쓰는 것은 안 되고 흔히 말해서 이제 부족분만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족분만 이제 채권으로 발행해서 이제 세수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결국은 재정 정책은 사실상 하반기에도 쓰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쓰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규제 개선, 그 작년에 사실 규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가 상반기엔 또 규제 개혁의 이야기가 좀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킬러 규제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기업들의 핵심이 되는 기업들의 발목에 잡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시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재정 정책 그 예산은 결국 아껴 쓰는 수밖에 없고 아껴 쓰되 이제 최고 필요한 쪽에 우선적으로 쓰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그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 체력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경제 체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 체제 개선을 올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규제 개혁이거든요. 규제 개혁하고 사회 이제 불합리한 여러 가지 요새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불합리한 이권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에 아마 방점을 좀 찍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라 그러면 결국 즉시적으로 그리고 뭐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작을 수도 있지만 체제 개선까지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활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재정 정책도 있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무역 수지 개선이 아마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184조에 이르는 무역금융 지원이라든지 각종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반기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번에 하반기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이 수출 부분에 대한 정책이 가장 만족스럽다,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단일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단일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너무 컸다는 것이 기존의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포함된 수출 투자 촉진 정책에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미래 수출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요. 스마트팜, 뭐 방산,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투자세 공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무역금융을 수출기업에 제공을 함으로써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자세 공제 같은 거는 경제학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주는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또 향후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이런 결과들을 얻은 최신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도 합당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을 갖다가 중국에만 의존도가 높았었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10대 수출 유망국 대상으로 무역 사절단을 파견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출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에게 대해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정책. 이런 것도 역시 수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다. 그래서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요.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팬데믹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하던 것이 끊겨버리니까 당장 뭐 경제가 곤란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존에 필요한 필수 제품, 우리의 뭐 전략 산업에 들어가는 필수 중간재 이런 것들은 리쇼어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를 일부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그 리쇼어링 정책을 갖다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포함된 건 역시 그런 방향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수출 투자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세제 지원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떤 수출이라든지 또 기업들의 어떤 투자를 촉진하기에 좀 미흡한 거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미흡하다라는 비판은 뭐 사실 이게 아직 그 연구 결과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 흐름을 보면은 지금 세금 지원, 그러니까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그리고 R&D 지원,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경제 트렌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건 어떤 것이냐면 결국 각 국가별로 경제 안보라는 것이 강화가 됐고요. 그 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을 자기 국가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면은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투자 비용이 싸지 않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적게 하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보조금 정책, 그리고 세금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사실은 조금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근데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못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뭐 유럽의 경우 1조 유로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단위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만큼 오히려 못 가고 있어가지고 사실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의 핵심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제공해줘야 된다. 지금은 사실 재정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을 조금밖에 줄 수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안보, 한국만의 경제 안보를 키우고 그다음에 산업 분야들이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AI 이런 특정 산업들을 국내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해주고 R&D 정책, R&D 보조 정책 같은 것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이제 기업에 관한 또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기업에 관한 어떤 정책들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기업의 증여세 부담이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기업이란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영속적인 것이거든요. 영속적이란 것은 계속적으로 혁신을 이루면서 수출이라든지 매출을 올리고 뭐 매출이 수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서 그것들이 혜택이 그냥 흔히 말하는 피고용자 그다음에 주주들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기업이 흔히 말해서 상속될 때 세금이 너무 많다. 세금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이것도 또 낮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고율의 어떤 그러니까 고액의 소득에 대해서 세도세가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증여세 부분에 또 굉장히 높은 세율을 맞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 떨어지고 열심히 일해서 기업을 가꿔서 다음 세대까지 내려갈 인센티브도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 증여세제 어떤 개편 방향 자체 역시 기업이 결국은 성장의 엔진이고 기업이 잘 되지 않는 한은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R&D 정책, 보다 더 적극적인 세제 혜택 정책, 보다 더 적극적인 증여세 혜택 같은 것을 줘서 기업이 살기 좋은 환경, 기업이 더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아마 정부의 목표인 것 같고 그 방향대로 이제 잘 가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재정이란 것이 한계가 있고 특히나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세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늘리고 싶어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여세 연분납 같은 부분은 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건의가 올라왔던 사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라든지 체질 개선 그런 부분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또 추구하는 부분이 민생 경제 안정이거든요. 민생 경제 안정에서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갖고 가는 것 같고요.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에너지나 통신 요금, 금융 부담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물가 하향 안정화 기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에너지 캐시백
절약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도시가스를 갖다가 작년보다 원래 7% 이상 절약을 하면 그 절약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는 정책이었는데요. 이것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서 3에서 5% 이상 절약할 경우에 더 많은 현금을 환급해 주는 걸로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또 에너지 수입액이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에너지 수입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7월, 8월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시행한다는 것인데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이라는 것은 경유값이 기준액을 넘게 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나 택시, 버스 종사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서요. 이렇게 생계형 사업 종사자, 업무 종사자들에게 뭔가 유류비를 절감해준다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에너지 수입액을 감소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라든지 알뜰 교통 카드 최대 이용 횟수를 갖다가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외의 정책 같은 경우들은 여러 가지 정책이 준비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의 그 중심 키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정부는 재정 정책을 이용해서 지금 고물가 상황에 고유가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소득 분포상의 하위 10% 예를 들면 이런 좀 극빈층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통신이라든지 생활 속 깊숙이 아주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정책을 국민 편익을 위한 정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분야입니다. 아까 석 교수님께서 경착륙을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한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금융 어떤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동산에 대한 정책 중에서요, 가장 방점이 찍힌 정책은 역전세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정책이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참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정책의 골자는 역전세라고 해서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전세 보증금보다 현재 전세 보증금 시세가 낮아져가지고요, 집주인, 임대인이 이 차액만큼을 자기 돈으로 이용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역전세 상황인데요. 최근에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 계약 중 약 52% 이상이 지금 역전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을 2년 전에 7억에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6억으로 전세 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 이 차액인 1억에 한해서는 임대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포함이 됐는데요. 원래는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내가 연간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합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저의 연간 소득액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의 60%로 완화해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에는 이자 상환액만 합친 금액이 저의 연간 소득의 60%까지 될 수 있게 대출을 터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역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대책인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부동산 경착륙을 막은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바뀌면서요. 점점 추세적으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연간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도 예외 적용을 해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외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역전세 관련해서 예외 적용을 해줌으로써 사실상 DSR 규제가 향후 무력화될 수 있는 좀 단초가 됐다. 이런 것은 아쉬운 점이고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사실 역전세난에 처한 임대인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동안 정부 정책과 어긋나게 무리한 갭투자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된 임대인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역전세 문제는 본인의 주택을 처분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다주택자들에게 정부가 뭔가 대출을 받을 기회를 터줌으로써 시간을 벌어준다. 전세 시세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것은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는 이것은 아쉬운 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래서 역차별, 뭐 역평등의 그렇습니다.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전세보다는요, 깡통전세죠. 전세 보증금보다 주택의 시세 자체가 더 낮아진 이 깡통전세가 약 한 8%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한해서만 정부가 정책을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이제 방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세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기에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딱 와닿는 정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면 좋겠다는 거 마무리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그 복지 정책이 좀 작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하강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지고 생활 어려워진 분들은 이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이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게 직접적인 뭐 특히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혜택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정 정책을 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특히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핀다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이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국채가 좀 줄었어야 돼. 금리가 올라가면 점차 좀 줄는 경향이 있었어야 되는데 국채 발행도 아직 줄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이제 이번 계획의 특징은 체질 개선이 좀 우선이다. 그리고 체질 개선을 위해서 오히려 재정 공정성을 확보해야 지금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게 힘든 것이 장기화되는 것을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지 예산을 많이 쓰다 보면은 결국 어느 시점에 오면 한계가 도착할 수밖에 없고요. 한계가 도착한다는 것은 결국은 부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야 돼서 국가의 건전성이 위기가 되고 한 번에 국가의 건전성이 위기가 되면 IMF 같은 위기를 또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예산을 아껴 쓰고 그다음에 비합리적으로 쓰는 것들을 개선해라라는 게 사실은 이번 그 하반기 정책 과제는 그리고 이번 정책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재정 정책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혜택을 주기는 어렵고 특히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혜택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잠깐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끊고 향후 경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카르텔 문제라든지 킬러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통합돼서 이런 것들을 우선 해결하고 그다음 비합리적인 R&D 같은 것들도 개선하자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효율화를 통해서 결국은 체질 개선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석 교수님 짧게 전체적인 평가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서민 가구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뭐 저도 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뭐 이정환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뭐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서민들에게까지 지원을 하기에는 지금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에는 아직 물가도 2%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그래서 다시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쉽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지 못하는 것,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추경 편성을 최소화 안 하고 그다음에 뭐 남는 세계 잉여금이라든지 불용을 이용해 가지고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과 재정 정책도 최대한 긴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조를 맞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여서 물가가 조기에 안정되는 게 확인이 되면 4분기 경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거. 이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엇박자를 최소화하는 이번 대책은 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방대한 분야에 걸친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모두 다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민감한 기업이나 소상공인 여러분들 앞으로 계획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을 나는 차 UAM, 이번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신사업 분야 중에서 하나죠. 8월 달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곧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할 텐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국내 UAM 산업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